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을 통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고 강조하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재판관들이나 국민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라고 힘을 실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의 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돌아보고요. 탄핵심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렬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전혜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 총평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뭐 짧게 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을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68분간의 발언 중에서 거대 야당이 44번, 간첩 25번, 호소 9번, 그 외에 뭐 국민이나 다른 키워드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최선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뭐 1시간 넘게 이어진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 즉 나에게 대한 당위와 명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달라, 그 톤으로 쭉 같은 맥락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도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어제 기대했던 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승부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기대했어요. 예. 끝까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또 하나 기대했던 게 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신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에 대해서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법률적이 아니더라도 선처를 부탁한다 정도 얘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 책임을 안고 하겠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 그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당연히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공산주의, 스파이, 뭐 간첩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네네. 반국가주의 종북 세력,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그 연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볼 때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참담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은요. 네, 저는 뭐 대통령의 이야기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비상계엄이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 이전에 국회 소추단장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근데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이르게 된 경위가 국회가 대통령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국회가 완전히 파행이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야당의 그동안의 폭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짚었거든요. 근데 거부권 행사의 그 명목으로서 대통령 측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들고 있었다라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 합의가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국회 소추단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이 결정으로서 지금 두 쪽 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회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아까 최창룡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좀 참담했다라는 표현에 공감이 많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간에서 보수 일간지들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승복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 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이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최소한 진솔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넘어서 보수 진영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보여준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주장의 요지는 예. 기본적으로 간첩이란 단어도 25번이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합리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 청년이 사실상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열, 갈라치기였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최후 진술이 다시금 있었고 이 불법의 불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런 워딩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변인께 이 부분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뿐만 아니라 최종 변론에 이제 68분간의 발언을 냈습니다. 네. 대체로 나오는 분석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하고 또 68분간의 변론을 내놓은 것 헌법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 어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심판 자체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변호인들이 설명하는 것과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뉘앙스가 저는 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데 호송차를 타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어필,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최후 진술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녹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나하나씩 했는데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자,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억압하거나 과거에 뭐 봤던 그런 계엄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것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의 계엄과 다르죠. 과거의 계엄이 국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 병력이 들어간 적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강 변호사가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봤다고 그랬는데 예. 헌법수호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지금 얘기 보세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게 일관된 논리예요.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고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거였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말이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병력 투입을 지금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질서 유지를 왜 합니까 갑자기? 국회는 평온한 상태인데
군이 들어가서 질서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회 보좌진들, 국회의원들이 거기 본회장을 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말이죠.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자신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 논리를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계엄과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정말로 야당의 이른바 폭거를 야당의 그 이른바 탄핵농단, 입법농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예. 얘기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지지하는 분들이야 뭐 받아줄 수 있겠죠. 보편 타당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최종 변론에서 할애를 했습니다. 네. 실제 이 체포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끌려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대통령의 설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헌재에서 밝힌 최후 변론은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리는 거지만 내용을 놓고 본다면 대국민 메시지에 가까운 사실은 그런 이제 그 내용과 톤이 담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헌재 심리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열 차례가 넘게끔 이제 그런 이제 변론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나는 내게 부여된 헌법상 부여된 가장 비상대권인 개헌을 발동했고, 근데 과연 그게 나는 내가 내 주어진 권한에서 하는 건데 국회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권한은 계엄 해제 의결권을 바로 행사하는 순간 내가 3시간 만에 내렸다. 이 3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물론 이것이 이제 내가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지금 탄핵되고 하는 것이지만 불상사가 뭐가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점에 대해서 나도 잘잘못은 따질 수 있지만 나도 일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게 나의 대통령직을 뗄 만큼 위중한 것인가? 이걸 이제 반문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헌재의 판결은 헌재 심리는 평일에 거쳐서 하는 거지만 실제 국민 여론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호소에 가까웠던 그런 예. 얘기를 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는 강조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장관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시간을 강조합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 주장, 또 병력 투입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결과론에 기대 가지고 본인 정당화를 하는 건데요. 그 결과를 의도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나 증거 관계들을 보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의 요지는 실패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을 보내긴 보냈는데 비무장을 시켜서 경험 있는 장병을 소수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국민들한테 지금 간첩이 암약하고 민주주의 밤 국가 세력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좀 그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군을 최소한으로만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엄이란 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이 이어야만 발령할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 기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최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한테 부여하는 권한인데 이러저러해서 간첩, 부정선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계몽을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2시간짜리로만 의도해서 했다. 예. 아니요. 왜냐하면 이 계엄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또 이 부대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계엄 해제됐으니까 빨리 철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일머리가 없냐라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의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과 완전히 상치돼요. 이 사람들이 완전 거짓말을 가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과 이 논리로 헌법재판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상당히 거대 야당과 연결을 하는 내용이 최종 변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정부 인사들의 줄 탄핵 시도, 입법 예산 포커. 이 입법 예산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국헌 문란이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예산이라는 것이 총액에 있어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든지 뭐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한 것을 완전히 거의 다 99% 삭감을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개헌법에 있어서는요 또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행정과 사법의 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부분 좀 수긍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줄타내기라든지 예산 폭거 그리고 특검 정국이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을 더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굉장히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제도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평론님, 네. 유독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는 간첩과 북한이 많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히 끓는 솥 안에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였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도 있었다. 간첩과 북한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대통령의 개헌 비상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시 사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줄타넥과 입법 폭거를 얘기하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논거로서 좀 빈약하지만 우리의 안보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 비상사태 즉 안보에 대한 문제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대공수사권을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국정원 회수해 가지고 이제 경찰에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간첩 검거를 지시하면서 국정원을 도와서 그러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좀 잘 지원하면은 나중에 대공수사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계엄 사태의 중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이완된 안보 의식과 함께 간첩의 암약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층으로서 이 부분을 내가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간첩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거론하면서 본인의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엄의 당위를 안보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그 접근 방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최 교수님. 일단 국헌문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헌문란은 형법 91조에 정의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법률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 야당의 그 입법 독재라는 거 이른바 입법 폭거가 과연 국가기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려 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을 자꾸만 야당의 내란 프레임 탄핵 공격 이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 현재 재판정에서 말이죠. 변론기일 때 그 연장이거든요. 야당이 결국은 국헌문란했기 때문에 그 내란이 일으킨 사실 야당이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통령 측도 그랬고 어제 말이죠. 그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안보에 관련된 거. 그 안보에 관련된 안보의식이 취약해졌고 간첩이 암약한 게 나타났다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린다고요? 아무리 제가 대통령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아무리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과연 얘기하는 게 대통령 가진 여러 수단 중에서 그거밖에 없었는가. 군을 동원해가지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어쨌든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걸 알리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대통령 권한이 없나요?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어요. 우리가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입법도 과도하게 했다는 거 비판도 했고 대통령의 제2호권도 많이 비판해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국헌문란이라는 이유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보상의 이유로 군을 국회에다 투입했다. 이게 과연 뭐 법률 떠나서 말이죠. 너무나 명백하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갈려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래서 대통령의 이 논리는 대단히 비약적이고 억지고 궤변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대통령이 그 이전에 10차까지의 변론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점 상당히 강조했는데 최종 변론에도 이 내용은 포함이 됐습니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냐.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선관위에 일단 무장한 군을 보냈다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랑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이 일방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항의에 가까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헌재에 나왔던 증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는 그 사령관 지시를 받았던 군인들이 복창 복명을 할 때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행을 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난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존재 사실, 없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방첩사, 수방사, 뭐 경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까지 거짓말을 가공해낼 동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 책임의 궁극적인 결론지에 대통령이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신혜 대변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호수 위에 비친 달, 방금 전에 이제 강전에 장현비 변호사에게도 여쭤봤지만 뭐 별로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이제 또 이어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 같이 허황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 이 탄핵이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선동 탄핵, 또 이적 탄핵, 아까 북한과 또 간첩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네. 야당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홍장원 차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크게 이 두 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핵심 인물들 중에서 좀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의 정식 수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과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처음에는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질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국정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국정원장이 먼저 경질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주당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이다라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탄핵 결정에 있어서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되었지만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이 유지가 됐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 의견 자체는 넣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비상계엄을 뭐 선포하게 된 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감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이신데, 최평론가님, 네. 또 대통령의 이 최종 변론 내용에서 개헌과 임기 단축 등 내용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나왔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국내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 발언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에 대한 그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좀 약간 연막을 좀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가 직을 물러날 것 아니냐? 근데 내가 설령 기각이 돼도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 다만 그 기간은 내가 잘 상의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내가 이건 이끌어 나가겠다. 이 얘기는 본인이 87 체제여제 한계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대통령 대통령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 제와 그다음에 예.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가 있었던 이 제도라면 반드시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권력의 핵심에서 나와 있는 일종의 권력 공백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개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나의 진퇴 여부도 정치적으로 지금 내가 또 판단하겠지만 이 부분을 나는 내 최대 업적으로 놓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은 결국 이거는 탄핵 심리는 꼭 정치 재판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먹힌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의 마음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탄핵 그 헌재 심판관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호소력이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정치학 이론도 강의해 오셨는데 일종의 조건부 기각 제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헌재 판단에 전혀 영향을 안 줄 겁니다. 이건 아주 정치적인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한 거니까 얘기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가 물론 정치 재판의 측면이 있어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합니다만 정치적인 성격이 없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 과연 그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게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자신이 만약에 기각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개헌을 주도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과 도대체 헌재 대통령 파면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고문됐다고 얘기하는데 전 국민의힘이 대단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면서도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 마지막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뭔가 길을 열어줘야죠. 책임을 내가 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국민의힘과 인용이 만약 된단 말이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자유롭게 대통령과 선을 긋게끔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복귀하면 나는 임기 단축까지 나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선을 긋을 수 있는 그 뒤 다리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약간 옹호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예. 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원론적으로 개헌은 다 바랬던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 하고 또 하나가 이 개헌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도 10월 24일 날 태블릿이 나오는 그날 예. 아침에 개헌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아하. 2016년도. 그리고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헌은 이미 87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이거 뭐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정계나 일반 국민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양대 극단적인 정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몰입다까지 몰려서 최후 진술에서 할 얘기냐 이게. 이 엄청난 얘기를 너무 가볍게 들었다는 얘기고 전 따라서 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대통령의 인용과 탄핵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는데 전혀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최승 평론가와 최찬열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이 정반대인데 자, 또 하나 이제 최종 변론에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대통령의 사과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까 강전의 대변인도 잠깐 네.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뭐 승복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이야기한 거니까요. 사과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진솔한 사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제대로 사과 안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전국적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선고기일이 추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는 않아 있는 상황인데 선고기일이 잡힐 때쯤 해서는 아마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집회 양상이 저는 더 가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예. 그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대통령 측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시 통합을 해달라라는 형태의 메시지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장현미 변호사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국회 소추단 측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이제 최종 변론인데 증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담을 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자 봐라. 계엄이 선포됐지만
이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논리에 좀 합당하지 않죠.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영상을 공개한 측이 당연하지만 국회 소추단 측인 줄 알았습니다.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 문이 봉쇄가 됐다는 건 국회가 봉쇄를 넘어서 출입을 자유로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가장 상징적인 한 단면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틀면서 이것 봐라 얼마나 자유롭게 담을 넘느냐.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리고 마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것처럼 아니요. 경찰에 그 당시에 경비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하면요. 예. 밑에서 이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들이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국회 경비단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열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거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다 다시 폐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못 넘어가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이랬던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자유로운 경고성, 평화계엄의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논변이 사실 허약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께서도 오늘 여러 분석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만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제외하고 네 분 생각하실 때 이번 헌법재판의 이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인물은 누구? 그 인물이 왜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최소영 평론가부터요. 저는 뭐 홍장원 국정원장 1차장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는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매우 강하게 드러나주는 요소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름을 따박따박 불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 체포 대상자 이름 하나하나 국회 복도에서 부를 때 그 라이브로 보던 국민들의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란 프레임이 작동됐고 이거는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건데 예. 그 가장 결정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에게 분열 요소로 작용했어요. 아니 우리 당대표까지 체포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도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라는 그 명분도 제공했는데 그게 흔들려 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축이 흔들리는 게 4번이나 말이 바뀌고 네 번째, 5번째 메모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상당 부분 그 헌재에서도 좀 이상하게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오염 진술도 진술이지만 그 내란의 프레임을 작동하게 했던 가장 큰 축이 하나 있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당위와 명분을 잃게 된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영 평론가는 홍장원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장윤미 변호사는 누구이고 왜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심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인 신문이에요. 그런데 증인 중에서도 양 당사자가 부른 증인보다 직권으로 재판부가 부른 증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인가요? 조성현 당장입니다. 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체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짚어주셨던 대로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 이게 정말 내란의 평가를 받는 사안인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대단히 명징한 겁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다면 12월 4일 자정 이 0시 31분부터 1시 사이에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였냐 이런 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실해가지고 확인을 재차합니다. 왜냐하면 1시 1분에 이 계엄 해제안이 가결됐거든요.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닭달했었다는 시간입니다. 이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알겠습니다. 또 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네. 큰 것 같습니다. 강전혜 대변인은 누구이고 왜인가요? 저는 김현태 707 단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김현태 707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비상계엄 이후에 가장 처음 투입된 부대였거든요. 707 특임 부대는 원래 임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거.
굉장한 특수부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대가 국회에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시청자들이 모두 다 생방송으로 봤을 때 헬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김현태 단장이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건물 확보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걸어서 들어갔고 만약에 다른 임무 생각했다면 헬기 세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 같이 뛰어 들어갔을 거다. 예. 초반에 24명이 걸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서유지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서 그 건물을 이제 문을 잠그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상을 보면은 국회 안으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갔는데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예. 그리고 그때 지나가면서 민주당 한 의원을 만났지만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의원을 뭐 체포한다거나 끌어낸다거나 이런 임무 자체가 없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707 부대야말로 그런 임무를 주어졌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대였는데 대통령이 계엄군을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가장 맞는 증언을 해준 사람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최상희 교수께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증인은 누구이고 왜인지요? 저도 조성현 경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얘기가 중원 안 하겠고 곽종근 사령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직원이 좀 바뀌었는데 나중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을 계속 해왔던 증인이에요. 그 문제가 이제 검찰 조서와 이제 그 증언대에서 한 얘기, 헌재 재판 중에서 한 얘기 이게 좀 다른 증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나온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빙성의 문제 이런 게 제기됐다 하더라도 예. 그 문제하고 의원을 어떻게든 끌어내라. 이건 거의 다 입증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국회에서 이건 헌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전사 장교들 A부를 통해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이 퍼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그 팩트로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전희 대변인께는 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런 중차대한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를 했느냐는 점이거든요. 설명이 나온 걸 보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디 뭐 외국으로인가 어딘가 출장인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그리고 홍장원 차장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답변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재판을 하면서도 최영두 재판관이 대통령이랑 몇 번 만났냐, 친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전화를 해서 예. 내가 비상계엄 하는 거 봤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통화 자체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뭐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는 뭐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헌법재판관 측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홍장원 차장은 어쨌든 명단을 받은 것 자체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체포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경찰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위치 확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 포고령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포고령 위반으로서 체포한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명단을 받은 것을 당장 체포하는 명단이라는 형태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과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내란 프레임의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대통령 알겠습니다.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강전의 대변인이 최형두 재판관이라는데 김형두 네. 재판관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윤미 이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엄 포고령도 상당히 네, 이제 네. 헌법재판소에
심판의 중요한 그런 기준이나 참고가 될 텐데 어떤 부분일까요? 누구는 이 정당 활동을 금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또 이 전공의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저는 1호를 갖고 사실상 자백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계엄이라는 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법률 근거를 찾아봐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니까요.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포고령 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로 불법을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포고령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해온 거를 가지고 내가 뭐 전공의 얘기는 왜 들어갔냐고 해서 사실상의 뭐 엄포다라고 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스크린을 대통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이 위법성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 부분을 대통령이 면책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네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도 상당히 부정선거를 좀 강조했습니다. 네. 차기한 변호인이 종합변론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공작가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을 네.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강 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상당히 이번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이 되는 겁니까? 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선관위의 계엄군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 있어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그때도 조목조목 좀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어떠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23년도 말경에 국정원에서 일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든지 굉장히 서버 관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 아쉬운 부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서부터 좀 유튜브 관련해서 많이 있었고 이번에 대통령이 그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 서버 검증을 저는 받아줬으면 어땠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정선거를 지금 믿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선관위 서버를 못 열어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주 10차 변론 마지막에도 대통령 측에서 통촉하여 달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3번이나 기각되었던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어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가 없었던 것은 기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중요 쟁점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게 지금 쟁점 사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선관위를 쳐들어왔으니까 영장 없이 서버를 가지고 오려고 했든가 뭐 저기 전공하려 했든가 말이죠. 어쨌든 병력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5개인가 4개의 헌재 탄핵 핵심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부정선거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 오래됐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얘기 나온 지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계엄을 이제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 얘기가 특히 극우 유튜버들 통해서 확산되고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다는 게 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뭐 사령관 군인에게도 보여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을 통해서 말이죠. 김영현 전 장관을 통해서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서버를 검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이게 문제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사법기구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모든 거 다 받아줍니까? 그런 주장을 한다고? 제가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거 그냥 검증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만 이 보세요 지금 이 차기현 변호사라는 사람 중국의 정책 영향력 공작의 무방비 뭐가 무방비라는 겁니까? 이런 게 가장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이게 막연하게 반공주의를 퍼뜨리고 막연하게 반중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이걸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이런 게 혹세무민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헌재에 의해서 별로 쟁점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네 분께 다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건데 최성태 의원 네. 보수층이 결집하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뭐 이번 겨울 내내 가장 뜨거웠던 구호 중에 하나가 스탑 더 스틸.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때 이제 대통령이 지난 재선에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제 구호인데 그걸 그대로 뭐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부터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것이 이제 동인이 되고 기폭제가 되고 이제 어떤 여론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 여론을 이끌었던 주요 의제가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번 헌재 심리에서 큰 영향을 끼칠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예.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지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헌재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주요 쟁점이 아닐 뿐더러 보수 진영의 의제로서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흡입력이 높은 그런 사안이긴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에 대한 그 위반 여부를 쟁점을 다투는 것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좀 많이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부정선거에 어떤 의도된 세력이 개입됐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는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그 흡입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로서는 작용을 하겠지만 헌재 심리에는 조금 좀 그 영향을 좀 소극적으로 끼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났습니다. 장 변호사께는 이 부분 여쭤볼게요. 많이들 궁금한 게 일단은 3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장 변호사께서 분석하시기에 3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아마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이 걸렸고 이제 종결이 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형사 사건이 많이 진행되기가 좀 이전이어서 상당히 좀 쟁점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 정도를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 3월 10일, 11일 이 정도 주초 2주 정도로 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이 평의를 거쳐서 이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치기는 궁금합니다. 이제 네. 헌법재판소 내부를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재판관들이 모여서 당신 의견은 뭐야? 네, 내 네. 의견은 이래. 이렇게 서로 논의하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쟁점이 부딪히고 할 때는 A안 B안 그러니까 탄핵
파면이 되는 안과 그렇지 않은 안으로 해서 논거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갖고 서로 평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가면서 이걸 살을 붙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정말 뭐 6대2, 7대1 이런 구도로 하면 그게 또 하나의 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만장일치 의결을 보려고 이제 헌재도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평의 과정에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했을 때는 너무 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이안은 나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초안은 나와 있고 그거를 토대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위헌 법률 청구에 대한 선판 청구에 대한 것도 곧 이제 결과는 나온다고 합니다만 대체적인 법조계에서는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설사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고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변론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인데 이미 자, 네. 자, 이미 결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를 해서 구인 체제를 하게 된다면 그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참여하지 않은 형태에서 8인 체제 그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래서 것이 궁금한 것은 강전의 대변인이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네. 8년 전에 탄핵에서는 어쨌거나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면서 만장일치로 갔어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나올 거야 아니면은 그냥 몇 명 인용, 몇 명 기각 의견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소수 의견 기재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그 파면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지만 그 결정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최근에 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 나왔을 때 4대4 이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물론 하나로 나오면은 국민적 통합엔 더 좋겠습니다만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만약에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로 큰 국민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청와대에서는 기각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인용이 됐잖아요. 8대 0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각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평의 과정에서 평의는 완전히 비밀이에요. 예.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개가 아닌 거 당연히 회의록 남지도 않고. 그런데 그 평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갔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과거의 예를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아마 대통령실도 기각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뭐 어떻게 예상할지. 최종 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는 생각을 갖고 몇 있는 번의 거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보다 그런 상황이 덜한 거라면 저는 오히려 이번이 훨씬 더 만장일치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추론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최평론가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는 근데 이게 이번에 뭐 저도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가 나는 것이 국론 분열과 그다음에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건 저도 원칙론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인데 과연 이게 인정하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고는 그건 사법적으로 다툴 문제지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 문제는 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의외로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견이 갈려서 뭐 6대 2든 5대 3이든 나올 수 있다고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사후적 문제 때문에 무조건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형식론적인 그런 어떤 담론들이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그런 입증 노력들이 더 선행돼야지 후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당위성을 더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재판관들 8명의 의견이 5대 3이냐 6대 2냐 이건 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종결심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요. 장윤미 네.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라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구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집행유예형이 1심에서 나왔는데 거기 이 집행유예만 선고가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정치 이 출마가 한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항소심에 이르러서 재판부의 어떤 그 성명 요청에 따라서 정확히 이 모른다고 한 사실이 뭐냐, 골프를 쳤다는 거냐, 아니 김문기 그 자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잘 정리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검찰이. 네. 그만큼 좀 모호한 측면이 법률적으로는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로 대선 주자 내지는 정치인을 기소한 전례가 있었는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 그런 행위가 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심의 영역이고,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재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사한 이런 고소고발이 있었을 때 검찰에서 각하했던 것도 사실상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어떤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의 영역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다소 좀 바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장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강전희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1심에서의 형이 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소 기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2년 구형한 거는 보통 1심에서 구형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구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의 양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인데, 이걸 완전히 무죄로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심에서의 형이 항소심에서 변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만 심지어 1심에서 원래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징역형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항소심에서 유죄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만약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년과 벌금형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간극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맥락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마저도 그때 뭐 국토부 뭐 이런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는 그냥 차 마시는 간담회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르지 않느니만 못한 증인이 나온 것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단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법률가 두 분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정치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게, 이게 3월 26일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탄핵 재판은 그 이전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3월 10일에서 15일 뭐 어간 뭐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게 무죄가 나왔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걸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헌재 재판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지금 여론정이라는 게 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워낙 적대적이에요. 이재명 너도 안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닌 말로 제가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탄핵받는 집회가 커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는 완전 무죄가 됐다. 글쎄요, 이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전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전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가들 말 들어보면은 2심에서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만 알 수 없어요. 무죄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유진교사 의혹 같은 거 중형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무죄 나왔잖아요.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법부의 판단 알 수가 없는데 전 그런 정치적인 측면,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가 예. 전 저의 주관적인 평가 이건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려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질문에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예. 최종 평론가는 네, 근데 2심에서 이제 구형까지 끝났는데 이제 선고 남았는데 그건 전 그래요. 조심스럽게 2심도 재판부인데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일종의 무죄라든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그 사법부가 갖고 있는 동일성과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뉴스가 3월 26일 날 이제 선고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3월 26일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아마 3월 중순. 이건 3월 중하순이란 말이죠. 예. 아마 제가 추론한다면 열흘 정도 사이를 두고 아마 헌재 심리에 대한 판결과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열흘 사이가 저는 대한민국의 또 뭐랄까 광장의 에너지를 또 상당히 또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3월에 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강전의 대변인과 장윤비 변호사 두 분께만 여쭤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헌법 84조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시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대선이 대법원 확정심 전에 있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재판은 중단될 것이다. 이 부분 먼저 강전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인 마음속에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다수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로 법조계의 다수설이라면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들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대권 주자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굳이 다수설이라는 예를 들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떳떳하니까 빨리 다 털고서는 대선 국면을 막고 싶다. 지금 할 수 있는 재판부들은 모두 가능한 그 에너지를 쏟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달라. 빨리 판결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비 변호사는 네.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는 이 발언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정확한 좀 진단인 것 같고요. 헌법 34조, 그러니까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거든요. 이제 소추되지 아니한다가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는 기소와 달리 이 재판에 넘겨지는 공소 플러스 공소 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는 이 법리 해석도 분명히 또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의 특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례나 어떤 선례가 있지는 않지만 5.18 특별법 때 이게 소급 입법이고 공소시효가 중단됐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었을 때 대통령은 최소한 불려다니면서 뭐 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이런 대상에서 좀 예외적인 존재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어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대통령 최고 선출된 권력인데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국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이 헌법의 입법 취지와 이 상충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출간되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난했습니다. 먼저 최평론가님부터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근데 계엄할 수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유죄를 맞게 해서 계엄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그 소법적, 그러니까 거의 뭐 우월적인 국회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까지 주게 되면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대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엄이라는 지금 상징적인 단어를 소환함으로써 그걸 빗대어서 이제 그걸 기억을 상기시켜 주려는 거지 반드시 계엄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가진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정말 초법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례를 아마 끌어들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이제 책을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이른바 공판에 맞춰서 제가 한 걸로 약간 저도 추정은 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는 나라는 것을 아마 조기 대선을 좀 언급하는 게 금기시되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상 대선 출마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에 자기를 포지셔닝함으로써 그런 전략적 좀 효과를 노린 어떤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바로 그 계엄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개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시 맞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시 또 한동훈 대표가 나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될 테니 당신은 재판이나 잘 받아라 또 맞받아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또 계산된 의도된 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최병남님 말씀은 책을 내는 날짜도 이재명 대표의 종결심 날짜에 맞췄다 이런 분석도 하시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계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건 괜히 안 했으면 좋았을 말 같아요.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계엄 얘기를 여기 왜 꺼냅니까? 이건 한동훈 대표답지 않아요. 저도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런 꽤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한동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엄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건데 각을 세우는 거겠죠 일종의. 뭐 공판 날 맞춰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하루 늦게 나온다고 각이 안 쓰겠습니까? 같은 날 나와도 각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전 그래서 지금 개를 자꾸만 동원하는데 이 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처 개는 뭐 자꾸만 이 개를 소환하는데 이게 자꾸 국민들한테 자꾸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전 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나 계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윤 대통령 계엄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 왜 야당 대표에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물론 방탄하고 이런 거 많이 비판했죠. 저도 막 비판하고 비판 많이 받아왔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그걸 막해서 계엄을 한다? 아무 근거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답지 않다. 제가 이렇게 평론하겠습니다. 짧게만 더 여쭤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이재명 때리기가 노리는 전략 당연하죠. 뭘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력한 거 아니에요? 거의 사실상 확정이나 거의 다른 것다고 좀 보는데 설령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다면 대선 전에.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이쪽에 각에 서 있다. 대립각이다. 그렇게 그 같은 반열,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니까 원래 가장 강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자를 계엄으로 공격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정치는 언제 이야기를 해도 뜨겁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